내가 이 부대에 온 지 1년이 되었지만 내 숙소 개인 전화가 울린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도 없었을 뿐더러 대부분의 연락은 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새벽 4시. 오랜만에 듣는 낯선 벨소리에 나는 벌떡 깨어났다. 네. 통신보안 헌병대 병장 이아무개입니다. 헌병대? 헌병대에서 이 새벽에 무슨 일이지? 박한수 대위님이십니까? 그래. 지금 곧 헌병대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 급한 일이니 지금 곧 헌병대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야, 병장아. 병장 이아무개. 네가 그냥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 하냐?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지. 저 지금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난 단잠에 빠져있던 터라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다.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냥 이유를 말하라고. 저 살인사건입니다. 뭐? 살인사건? 나는 옆으로 누운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저 대인님 부대에 최태용 중사가 살인 혐의로 헌병대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는 수화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서둘러 복장을 챙겼다. 원래 하사관들과 장교는 그다지 친하지 않다. 그런데 나는 이 부대에 오자마자 최 중사와 친해졌다. 그의 거침없는 유머와 넉살은 매번 규칙과 복종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군인인 나에게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었다. 나에겐 최 중사와 같은 능력이 없다. 내 성격만큼이나 늘 나의 삶은 메마르고 딱딱했다. 그런 나에게 최 중사의 언행은 마치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사석에서 형동생 할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평소 온화한 성격임에도 늘 책임이 앞서는 일에는 누구보다 더 강직하고 우직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 그 때문인지 최 중사는 상관들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지금 살인 혐의로 헌병대에 수감되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헌병대에 도착한 나는 바로 최 중사를 찾았다. 유치장에 수갑을 차고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 중사가 눈에 들어왔다. 군 수사관이 나의 출연을 보자 먼저 말을 걸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권총으로 쏴주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 쪽으로 보낸 파일입니다. 군 수사관은 두툼한 파일처를 나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는 말을 계속 이었다. 군 검찰로 소환되기 전에 한번 보시죠. 그리고 검찰로 송환되면 저 친구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얘기 나누시죠.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파일을 급히 열어봤다. 수많은 조서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이었다. 어리둥절해 있는 나를 본 군수사관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살해 도구는 K5 권총입니다. 여자친구의 멱살을 쥔 채 권총으로 무려 10여 발을 얼굴에 대고 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권총의 총알은 몸에 박히는데 워낙 근접 사격이라 총알이 모두 머리를 뚫고 나갔습니다. 난 사체 사진을 보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토각질을 간신히 손으로 틀어막았다. 사체는 반드시 누운 상태였고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뒤통수 부분이 총탄의 파열 효과로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고 여자의 머리는 으깨어 세워놓은 삶은 달걀처럼 사방에 파편을 뿌린 채 누워 있었다. 최 중사가 죽인 게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니요? 총소리를 들은 최 중사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 중사가 권총을 들고 사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최 중사가 자기가 죽였다고 하던가요? 본인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로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그 방 안에 있는 족적은 최 중사와 여자친구 뿐이었다고 합니다. 곧 감식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제3자의 소행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권총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평소 소지하지도 않는데 권총의 일련 번호로 보아 대위님 부대 무기고에서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파일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최 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가까이 철장 너머의 그에게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최 중사, 네가 그랬어? 그는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웅크린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야, 최태영,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줄 알아? 여전히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야, 임마, 말을 해봐. 죽였든 안 죽였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격앙되어 감에도 최 중사의 대답이 없자 군수사관이 중간에서 말을 끊었다. 지금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본인도 입을 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시죠. 나는 철장을 한 손으로 움켜쥔 채 최 중사에 향한 시선을 계속 유지했다. 이대로 군 검찰로 넘겨져 재판까지 간다면 범행의 잔혹성으로 보아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을 게 불보듯 뻔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사단장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아침이면 국방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부대 재정비에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당분간 이리저리 불려 다니느라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나는 군수사관의 말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로지 지금 내 앞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친구를 꺼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최태영, 네가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알아볼게. 나는 나지막한 숨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넨 후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런데 그가 반응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웅크린 자세임에도 최 중사는 나의 돌아서는 발걸음을 느꼈는지 뭐라고 혼자 속삭였다. 애기 울음. 나는 돌아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그에게 돌렸다. 그리고 물었다. 뭐라고? 군수사관도 그의 말에 호기심을 보이는 듯 내 얼굴을 힐끔 한번 쳐다보더니 그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 다시 한번 최 중사가 죽어가는 숨소리로 입을 열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애기 울음소리? 나와 군수사관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후 그의 말을 경청했다. 신음소리처럼 들리긴 했지만 최 중사의 말은 모두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기괴한 최중사의 말을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수사관과 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수사관과 나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채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주길 서로에게 바라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온 나는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행정실에서 얼굴을 감싸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당직 근무자들도 나의 표정을 한두 번 관찰하더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침 6시가 넘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당직 근무자가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나를 불렀다. 수화기에 대고하는 근무자의 경내 소리로 보아 대대장이 분명했다. 중대장님? 대대장님 전화입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충성, 통신보안 대위 박한수입니다. 지금 곧 사단 본부로 와라. 사단장님 호출이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나는 복장을 정비하고 부대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 본부에 도착하여 사단장실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어 보였다. 대대장과 나의 뚜벅거리는 걸음소리 외에는 그 어느 곳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다. 사단장실의 집무실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섰다. 골초로 소문나 있는 사단장은 역시나 담배를 하나 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대대장과 나는 사단장에게 예를 갖추고 열중시어 자세로 사단장이 말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그의 책상에는 관할 경찰서와 헌병대에서 보낸 1차 조사 자료가 놓여 있는 듯 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연신 페이지를 넘기며 자료를 훑어보던 사단장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조사 자료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다음 주에 있을 사단 통합훈련 때문에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이게 뭔가? 면목이 없습니다. 대대장은 복잡한 심경으로 인해 사단장의 얼굴을 살펴볼 여유도 없어 보이는 듯했다. 고개를 떨군 채 사단장의 물음에만 대답할 뿐이었다. 사병들 사건보다 간부들 사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나? 네. 총기 탈취. 게다가 이건 총기를 이용한 민간인 살해 사건이야. 나뿐만 아니라 군단장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단장은 들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짓이기고 시선을 우리에게 향한 채 말을 이었다. 두 사람 중 누가 최중사와 친했나? 박한수 대위가 친했습니다. 대대장이 내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대답을 했다. 그럼 대대장은 지금 돌아가서 부대 정비에 신경 쓰고 부대원들이 절대로 외부 사람과 일체 접촉하지 않도록 하게.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은 예를 갖추고 곧바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사단장은 두 손을 깍지 끼고 나를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최중사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나?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그런 거 눈치 못 챘나? 여러 차례 최중사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그런 것은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곧 결혼할 거라고 자랑하기도 하였고 제 앞에서 애정 표현할 정도로 무척 사랑하는 사이 같았습니다. 3일 전에도 그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당최 알 수가 없구만. 경찰서나 헌병대 조사에서도 살해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고. 사단장님, 최중사 사건 이대로 군 검찰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다른 내막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나는 입에 힘을 주어 대답했다.
제 직감이 확실합니다. 그 친구는 사람을 죽일 만큼 악인이 아닙니다. 나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답 소리에 사단장은 잠시 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자네 공수여단에서 군생활을 시작했더구만. 네, 그렇습니다. 주특기가 정찰이었지. 나는 잠시 나의 전력을 사단장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네 작은 아버지가 3년 전 퇴역한 군사령관 아닌가. 예비역 사성 장군의 친인척이 내 군에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 그래서 말인데 이 사건 자네가 한번 조사해 보겠나? 사단장은 이유 모를 차가운 눈빛을 나에게 보내고 있었다. 제가 말입니까? 헌병대도 있고 관할 경찰서도 있는데 난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알고 싶어. 모든 지원은 아낌없이 해줄 테니 별도로 이 사건을 조사해보게. 자네도 최 중사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잠시 대답을 유보했다. 어떤가, 박대위? 솔직히 나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최 중사가 이대로 법정에 선다면 그는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나는 우선 최 중사가 부대에서 총기 탈취를 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총기 탈취가 일어난 시점에 당직 근무를 섰던 병사를 불러들였다. 총기 점검을 하고 오겠다며 무기고로 열쇠를 들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마치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 마냥 지레 겁을 집어먹은 병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특이한 점은 없었나? 화가 나 있었다든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든가. 지나치게 말수가 적은 것 빼고는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대 밖으로 나섰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당직 병사로부터 별다른 정보를 얻어내지 못한 나는 사건 현장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곧바로 사단에 요청하여 첨단 장비인 음파 탐지기를 확보했고 한 명의 장비 관리병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나섰다. 마을 외곽에 허름한 단독 주택이 띄엄띄엄 있는 곳에 최 중사는 살고 있었다. 좋기 50년은 넘게 보이는 허름한 기와집이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잘 단장되어 있었다. 사건 현장에는 이미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몇 차례 조사가 끝났는지 현장에는 경찰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집 안에 들어서자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사체만 치워졌을 뿐 현장은 그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바닥과 벽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벽엔 누렇게 변색된 유기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것이 최 중사의 여자친구 머리에서 튀어나온 살점이나 뼈 조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쏟아져 나왔다. 밖으로 급히 뛰쳐나온 나는 집 앞 화단에 연신 헛구역질을 했다. 3일 전에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나와 대화를 했던 여자의 파편이라니. 나는 헛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에 동행한 장비병인 김서구 병장이 나를 보고 괜찮냐는 듯 희죽거리는 웃음으로 비아냥거렸다. 중대장님 비위도 참 약하십니다. 닥쳐 임마. 내 말을 듣기라도 했는지 180이 넘는 오라만 체구의 김 병장은 계속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희죽거렸다. 나는 사건 현장에서 나와 최 중사의 주변 이웃들을 조사했다. 옆집, 뒷집 모두 조사해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 주변 이웃들은 아무도 싸움 소리를 듣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날 만한 어떠한 징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내가 궁금했던 가장 큰 의문점인 아기 목소리를 찾는데 실패했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연로한 노인들이거나 자식들이 최소 중학생 이상인 중년의 부부들만이 살고 있었다. 최근까지 아기가 집에 있었거나 현재 아기를 키우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다. 낮부터 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저녁이 되자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변 조사를 마치고 사건 현장 집의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던 김병장과 나는 빨리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대장님, 오늘은 그냥 부대로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가 장난 아니게 내리는데 이거 차 몰고 부대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천천히 몰고 가면 됩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향해 힘껏 달렸다. 20여 미터를 달렸을 뿐인데 속옷까지 빗물에 젖은 느낌이었다. 와, 이거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시동을 켜던 김병장이 얼굴을 앞유리에 들이대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주시하며 말을 했다. 차량의 와이퍼가 빠른 속도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바가지로 퍼붓는 듯한 빗줄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시동만 켜놓은 채 우린 쏟아지는 장대비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거 걸어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는데? 중대장님, 그런데 음파 탐지기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너 말 잘했다. 그거 한번 작동시켜봐. 김병장은 뒷좌석에 놓인 사과박스 크기의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난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예전 공수여단에서 근무할 때 한두 번 본 것 빼고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사용법을 알고 있냐? 나의 질문에 김병장은 기계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작동시키더니 헤드폰을 머리에 얹고 말을 이었다. 제가 한미연합사 훈련 때 파견 나가서 배워온 겁니다. 이 장비는 사단에 없어가지고 군단에서 요청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사람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찾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미군 애들 장비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나도 알아 임마. 근데 진짜로 왜 이걸 요청하신 겁니까? 필요할 일이 있어. 어둠 속에 파묻힌 데다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장대비가 사정없이 쏟아지자 슬슬 나는 부대 복귀가 걱정되었다. 게다가 사건 현장 옆에서 차를 세우고 있으니 이젠 나까지 으스스한 기운까지 느껴졌다. 이대로 마냥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김병장에게 출발할 것을 명령하는 순간 갑자기 김병장이 차량의 시동을 꺼버렸다. 김서구, 너 왜 시동 꺼? 그는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나를 한번 빤히 쳐다보더니 헤드폰을 낀 머리를 음파 탐지기의 모니터에 가까이 하며 뭔가를 살피고 있었다. 야, 나의 부름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 검지를 입술에 세우며 나에게 조용히 할 것을 부탁했다. 중대장님. 그는 가는 숨소리로 나를 부르더니 수신기를 이리저리 돌려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 내 귀에는 차 위로 쏟아지는 장대비 소리만이 들렸을 뿐이었다. 애기 울음소리. 뭐야? 애기 울음소리?